捜査一課長代理ですから厳しい質問のないように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まあ埼玉言葉でわっぱらかな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겠지만 이들은 경찰이고 그들은 지금 한 스토킹 살인사건에 관한 기자회견 중입니다. (1999년 10월 26일) 일본 사이타마현 오케가와시 21살 여대생 이노 시오리는 학교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정체모를 괴한해 습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시오리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결국 숨을 거뒀죠. 그런데 이 괴한은 피해자인 시오리와 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9개월 전인 1999년 1월 피해자 시오리는 한 지하철역 근처 게임센터에서 코마츠 카즈토라는 젊은 남성을 만납니다. 그는 자신을 23살 자동차 딜러라고 소개했고 훤칠한 키에 친절하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카즈토의 모습에 시오리 또한 마음을 열었죠. 정말로 잘나가는 영앤리치였던 걸까? 시오리의 남자친구가 된 카즈토는 매 데이트 때마다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값어치가 점점 커지더니 며칠 만나지도 않은 사이임에도 명품을 덜컥 건네기 시작했죠. 이에 부담감을 느낀 시오리가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이렇게 비싼 건 받을 수 없어 처럼 거부하자 그냥 주면 받기나 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식으로 말하며 불같이 화를 냈죠. 이후 카즈토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하루는 시오리가 카즈토의 집에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죠. 너무나 인위적으로 배치되어 있던 탓일까 시오리는 그 물건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캠코더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이런 캠코더가 이 집에 이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몰카임이 확실한 상황. 이에 시오리가 이게 대체 뭐냐라며 추궁하자 오히려 카즈토는 왜 내 물건에 손을 대냐 라며 시오리를 벽으로 몰아세우곤 주먹으로 벽을 쾅쾅 치기 시작했죠. 그날의 사건으로 이제 시오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었어요. 이별을 고하는 것. 하지만 카즈토는 생각보다 더 위험한 놈이었죠. 헤어지자고? 그럼 내가 너한테 줬던 선물이 100만엔 정도 되거든? 그거 다 내놔. 그 돈 안 주면 내가 네 부모한테 네가 나한테 빚진 거 다 말할 거고 너도 유흥업소에 팔아버릴 거야 라며 협박했죠. 당시 시오리는 거기서 더 뭐라 할 수 없었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수개월간 카즈토의 폭력성을 경험했고 그가 질 나쁜 인간들과 같이 일한다는 것을 눈치챘으며 그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 예로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저 쓰레기를 카즈토라고 지금까지 말해왔지만 사실 카즈토가 시오리에게 처음 접근했을 때 그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나이는 23살도 아니었으며 자동차 딜러가 아닌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비밀스럽고 위험한 인물이란 것을 알게 되니 시오리는 이별 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여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걱정했던 거예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수개월을 버티고 버티다 이젠 유서까지 쓰며 두 번째 이별을 고합니다. 내 말이 장난 같아?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2000년 맞이하기 싫지.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줄까? 이후 시오리를 향한 카즈토의 집착과 협박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디야? 강아지 산책시키고 있어. 그래? 나보다 걔가 더 중요한가 보네. 그거 죽이면 나한테 관심 좀 주려나? 못 버텨요. 이거 정신병 걸립니다. 때문에 1999년 6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시오리는 강하게 나갔죠. 나 너랑 헤어질 거고 다신 연락하지 마. 그러자 카즈토는 자신의 형 타케시와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을 데리고 온 시오리 집에 찾아갑니다. 제 동생 카즈토가 회사 돈 500만엔을 횡령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따님분 선물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보니까 실제로 따님분께서도 그 선물들을 받았던데 부추긴 거 아닙니까? 양쪽 다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갚으시죠.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공갈 협박. 하지만 이번만큼은 시오리도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여기에 또 흔들리면 나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시오리에겐 그녀를 믿어주는 가족들이 있었고 잘못은 내가 아닌 저놈이 저지르고 있는 것임을 확실히 알았기에 시오리는 이 내용을 몰래 녹음해 경찰서에 제출했죠. 그들이라면 분명 도와줄 테니까. 나쁜 사람을 혼내준 게 경찰이라고 지금까지 믿었으니까. 남자가 선물을 많이 줬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화를 내겠죠? 그리고 선물 받았을 때 좋았잖아요. 연애할 때 남녀 문제로 싸우고 그런 거는 저희 경찰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번 공갈 협박 이전에도 살해 협박 등 여러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말했는데도 이놈의 경찰은 그냥 연인 다툼으로 치부하곤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았어요. 이에 시오리와 가족들은 무료 법률 상담소까지 찾아갔지만 그런데 보면 전 남자친구 쪽이 시오리 씨에게 많은 것을 해준 건 맞잖아요? 그렇죠? 시오리 씨는 그걸 받았고요. 그렇죠? 처럼 말하며 사건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시오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죠. 정의, 법,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 시오리는 끝까지 카즈토의 집착과 협박을 견딥니다. 카즈토가 시오리 집과 학교 주변에 그녀의 인적 사항이 적힌 비방 포스터를 뿌렸을 때도, 카즈토가 인터넷에 시오리의 합성 사진과 저열한 문구가 담긴 찌라시를 퍼뜨렸을 때도, 카즈토가 시오리의 아버지 회사에 수백 통에 달하는 찌라시를 보냈을 때도 끝까지 참고 버티며 경찰에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경찰은 이야, 종이 되게 좋은 걸 썼네요. 우표도 하나하나 다 붙어있고.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접수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을게요. 시오리와 가족들이 몇 번이나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경찰들은 이 사건을 중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행여나 받아줬다가 미해결 사건이 되어버리면 본인들이 귀찮아지거든요. 그렇게 사건이 터집니다. 1999년 10월 26일 정의도 법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오리는 계속 버텼어요. 살해당할 수 있다는 걱정에 우울증까지 왔지만 평범하게 살아보고자 노력했고요. 그렇게 학교를 가기 위해 지하철에 도착한 순간 괴한에 의해 칼이 찔려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시오리를 죽인 괴한이 카즈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갖 폐악질로 시오리를 괴롭혀도 시오리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카즈토는 자신의 형 타케시에게 시오리를 죽여달라며 살해 의뢰를 합니다. 이에 타케시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업소 점장 요시우미에게 살해 지시를 했고, 요시우미는 지인 2명을 데리고 온 시오리를 죽인 것이었죠. 5명, 아니 이건 사실상 경찰까지 포함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오리를 죽인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던 지하철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자 언론은 앞다투어 취재를 시작했고, 그들은 장례식장에서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새벽 늦은 시간까지 집에 찾아와 취재 요청을 하는 등 유가족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게다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발맞춰 경찰은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고자 이 사건을 가벼운 사건 마냥 다룹니다. 捜査一課長代理ですから厳しい質問のないように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まあ埼玉言葉で弱っ腹かな関連はあると見てるんですそれは分かりませんよ視野に入れてることは間違いないですかそこまでも申し上げられませんその辺のところはもう何回も同じこと言わせないでください 이 밖에도 죽을 때 피해자는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검은 미니스커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의도가 보이는 발언가? 거기 기자예요? 잠깐만요. 발표 내용하기엔 조금 그래서 안 말한 건데 그 피해 여성이 그런 쪽에서 일했던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질 나쁜 곳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내지 말아요. 같이 숨쉬듯 2차 가해와 거짓 정보를 넘겼죠. 그런데 기자들은 이걸 팩트인 양 그대로 기사에 옮겨 적었고, 시오리는 그런 것과 전혀 관련 없던 피해자인데도 죽어서까지 고통을 받게 됐죠. 훗날 이야기지만 시오리의 가족은 이날을 이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내 딸 시오리는 3번 죽었다. 가해자와 경찰, 그리고 미디어에게. 시오리가 그렇게 신고를 해도 무시했으니 당연히 경찰은 수개월 동안 단서를 찾지 못해 범인을 못 잡았고, 진실은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포커스지에 시미즈 키요시라는 기자가 등장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유가족들과 인터뷰를 하며 취재를 한 결과 이건 절대로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경찰이 모를 수가 없다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본인이 직접 전 남자친구인 카즈토와 그의 형 타케시와 관련된 장소를 잠복 취재한 결과 시오리를 죽인 요시우미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제보를 받은 경찰은 살인범 요시우미와 공범 2명 그리고 카즈토의 형 타케시를 검거하는 데 성공하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사건의 원흉 카즈토를 잡지 못했고 심지어 어디 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이 안 됐어요. 정황상 오키나와 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확실치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가 바뀝니다. 2000년 1월 한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시체는 시오리를 죽게 만든 카즈토였고 그곳은 오키나와의 정반대편 홋카이도였죠. 조사 결과 카즈토는 살해 의뢰를 한 뒤 본인은 오키나와로 간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실제로 홋카이도로 향합니다. 이 과정 속에 러시아 미란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란 계획이 틀어지고 일본 전역에 지명수배되자 유서를 남긴 뒤 자살한 것이었죠. 카즈토가 남긴 유서엔 피해자에 대한 사과 대신 원망이 적혀 있었고 그렇게 사건의 원흉인 카즈토가 죽게 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건 경찰이 지금껏 카즈토를 수배한 혐의가 살해 사주가 아닌 명예훼손이었다는 것이죠.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경찰의 무능력함과 범인들의 잔혹성 그리고 진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자 이에 시민들은 너도나도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카즈토의 형 타케시는 무기징역, 살인범 요시우미는 18년형, 나머지 공범 2명은 각각 15년형을 받았고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던 관련 경찰 수십 명은 면직 및 감급 처리되었죠. 하지만 제일 큰 벌을 받아야 할 카즈토는 자살했기에 죄를 물을 수 없었어요. 이 사건은 일본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라 그런지 매년 10월 말이 될 때면 관련 사건을 다룬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 이후로 스토커 규제법이 생겼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우리나라 또한 스토킹 범죄 관련 처벌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많이 존재하죠. 안전이별. 제가 접한 신조어 중에 가장 오싹한 신조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공포 스릴러 뚝딱이거든요. 스토킹 피해자는 성별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해선 피해자 혼자선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 하여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시오리가 그랬던 것처럼 꼭 주변에 부탁하세요. 과정 중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초를 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이 존재할 거예요. 만약 당신이 시오리 같은 피해자라면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픔을 겪는 선택지를 택하지 말고 그 새끼를 아프게 하세요. 당신은 아플 필요가, 아플 이유가 없으니까요.